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이슈 상식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주제죠. 코로나19 바이러스 XE. 자, 지금 뭐 스텔스 오미크론 뭐 여러 가지 표현들 씁니다만 오미크론의 이제 변이들이 나타났죠. 초기 이제 오미크론 BA1이라고 불렀던 거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BA2 라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XE가 지금 나타났다라고 보죠. 이 X가 붙는 게요. 뒤에 보면 XE도 있고 XJ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XM에서 U까지 나타나서 만약에 뭐 Z까지 다 쓰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나오겠죠. 살상력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가장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BA2보다 10% 정도 감염 증가율이 라고 한다. 그래서 영국부터 시작해서 유럽 쪽은 많이 퍼졌고요. 거기다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나타나고 대만이나 기타 등 다른 데서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초반에 4월 중순 17일 경에 이제 우리나라에 2명 1명씩 해서 XE하고 XM이 나타났었죠. 그러다 보니 이후에 지금 나타나는 우리 추세를 봐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대세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방역에 대한 봉쇄책을 썼었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 다시 등장하는 이런 오미크론의 새로운 변이종 때문에 각국 나라에서 여러 가지 또 이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많이 마련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변화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1월 중순에서 지금까지 대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감염 사례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게 지금 이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선 BA.2 오미크론 합쳐서 혼합형으로 나온 게 X 시리즈들이고요. X가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라인에서 최근에 나온 것을 묻는 것이 있고요. 뭐 X 라인에서 X, XZ, XM, XN 같은 것들 새롭게 나오는 바이러스의 종류까지는 묻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었을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저 명칭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확진자 추이죠. 현재 24일 나와 있습니다만 뭐 최근에는 이제 10만 명 이하로 줄어들고 어떤 방역 완화책들 우리 또 다루게 됩니다만 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추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방역 완화책 같은 것은 시사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이런 것이 추세가 변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점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일별 우리나라 이제 요일로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에 등장하고 있고 최근의 추세는 아무래도 감소된다는 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 견해긴 합니다만 이 방역 완화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적 확진자는 여전히 완만한 곡선을 이제 감소세로 이제 좀 있으면 갈 것 같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어떤 당연히 이제 중요한 건 위중증이겠죠. 그래서 위중증 추이가 1000명대 지금 초반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떨어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바뀌게 되죠. 예, 바뀌게 되다 보니까 아마 이 강의를 보고 계셨을 때는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완화책에 대해서 꺼냈었는데 막상 또 이게 등장하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계속 너무 완화를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어떤 쪽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대세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의해서 몇몇 이제 일부 특수한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방역 완화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에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결국 우리는 이전처럼 똑같이 마스크 잘 쓰고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할 게 마스크라는 새로운 생활 패턴의 등장이죠. 그래서 이제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된 나라들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이 감소세에 대해서 의료계 입장에서는 약간 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조만간 이게 벗고 볼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여행 수지 같은 것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실제 여행이 증가하게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됩니다만 코로나는 끝난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시행상세에서 다른 주제로서 기억해야 될 게 기초감염 재생산 지수입니다. 기초감염 재생산 사례를 들어보면 이 지수가 2일 경우는요. 한 명이 이제 2명씩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n승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번째 단계를 가면 2의 10승 1024, 1000명이 한 명이 1000명을 퍼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결국 2명 환자 감염하게 되면 급속히 증가된다는데 실제 이
재생산 지수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전에 있었던 뭐 사스나 기타 등등 다른 이제 병들에 대해서 이제 뭐 에볼라나 그 전에 있던 거에서 연구가 다 됐었던 거고, 최대한 이러한 재생산 지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산 지수의 의미는 이제 어떤 사람이 걸렸을 때 거기 2차 감염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라는 어떤 개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전제 조건을 기억해야 될 게 이제 면역자들에 대해서 이 면역을 가진 사람이 0명 없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어떤 백신이나 이걸 맞게 돼 있어서 면역을 어느 정도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는 이 재생 지수에서 조금 이제 보정이 필요한 그런 수치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장애인들 모여서 이제 안에 사다리로 경계해서 했는데 지금과는 좀 다르죠? 느낌이. 바로 이게 예전에 있었던 그 오이도 장애인 노부부 추락 사건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래, 오이도역에서 그 장애인 노부부 추락 사건이 있었던 게 2001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전이긴 합니다만, 그때 있었을 때 이제 장애인들의 어떤 이동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는 이제 지하철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동하면서 합니다만, 제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일이 없었거든요. 저는 뭐 이제 장애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이용할 일이 있었어요. 대부분 다 자동차이지만 그때 상황이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철 타고 한 2번 갈아타고 오는데 평소 때 1시간 걸리는 거리가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엘리베이터 구조 자체가 생각보다 이 거리상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물론 그거라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전 지하철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설치를 완료하겠다라고 해서 금년에 이야기를 발표를 했고요. 다른 데서도 지금 새롭게 지은 지하철 같은 거의 다 형태를 이제 구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전장현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거죠. 지하철 안에서 이제 이동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머지 교육권과 노동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권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노동을 고용하는 고용인 측 입장에서 난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교육권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거는 교육권 자체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존재합니다만, 그 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들 측면에서 싫어하거나, 또는 이제 교육하는 교육시설 자체에서 이러한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미비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뭐 외국 같은 경우 명문대학이나 이런 걸 사례를 들긴 그렇습니다만, 장애인 입학에 대해서 불허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유보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줍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게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양질의 교육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처럼 똑같은 교육을 받겠다라고 주장하는 이쪽의 입장입니다만. 근데 한 가지 문제는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하철에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옆에 있죠. 이분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하게 됐을 때 이런 장애인의 시가 또 다른 이제 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수에 대한 얘기 있죠. 장애인 권리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인권 권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이제 다시 5월 초에 다시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대중의 지지죠. 국민들에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 권리 규제 및 법률 제정 지금 있죠. 장애인 인여 차별을 금지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본권에서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 평등이라는 건요, 전제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기본권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란, 다른 기본권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평등이라는 것이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금지는 또 다른 말하면 실질적 평등, 상대적 평등의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 구제나 특수교육이나 또는 보장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가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목적이란 차별금지 교육 접근서, 이동권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돼 있고, 고용 같은 경우야 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나타난 현상이긴 합니다만, 아마 여기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지하철 내부나 역 내부에서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 거나 또는 피켓팅의 시위들 같은 경우 있는데, 처음이야 이게 납득이 갑니다만 지속적으로 될 경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죠.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장현과 이진석 대표 토론도 있었고요. 기타 등을 보게 되면은 과연 이게 우리가
장애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장애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것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서 접근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 고교 검정 교과서 역사회국 사례입니다. 이번에 이제 기시다 후미오. 여전히 이제 우익의 어떤 정치가 시작됨으로써 기존 교과서에서 이제 개정판이 등장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항우대를 제하고 전부 다 역사 왜곡에 대한 내용을 실어버렸죠. 일본답습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시마네현, 다케시마라는 모든 지도 교과서 이렇게 있고요. 위안부 관련 강제성에 대해서 위안소로 보내진 모집된 여성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이라고 하라고 모집이란 단어를 쓰게 되면서 마치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독교서적 의변은 강제병합이 일어났다라는 게 여기서 보시면 한국에서 의병 운동에 대해서 의병제를 암살했다 이런 식으로만 해서 한국 병합의 책임이 마치 한국에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쓰레기네요. 예. 관동되지 않은 희생자 숫자 사창한 것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이러한 역사를 표명하지 않는다. 왜곡이라기보다는 은폐에 가깝죠. 그래서 당인단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학살했다라는 것을 숫자를 삭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과연 일본 국민들 잘 알아는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전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일본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의 나라 선진국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의 아픈 역사 또는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도 그런 치부를 보여주고 우리가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할 텐데 지금의 일본은 그런 말이 전혀 없죠. 자, 여기 보시면 고노다마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이 고노다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첫 공식 다마에서 인정한 게 94년 고노다마의 스토리입니다.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당연히 이때 처음 이 말 들었을 때는 좀 아쉽다라기보다는 일본이 이런 식으로 고개를 숙일 수도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거고 이 무라야마 다마에서는 침략으로 다대한 손해 고통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간나오토 총리 역시 2010년 다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고 아베 말하는 꼬라지 볼게요. 통철한 반성과 마음 사실을 표명해 왔다죠. 한다가 아니라 왔기 때문에 역대 내각의 입장 이해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표명해 왔기 때문에 흔들려서 안 된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때까지 우리 할 만큼 사과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라는 건데 지금의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같은 경우는 아베 뭐 어떻게 보면 숨겨진 오른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제 4월 말에 갔었죠. 이제 친서를 보내서 이제 새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진석 이제 담당 이제 일본에 이제 축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보여줘서 했는데 어떤 얘기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태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시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다마에 대해서 고노다마가 제일 유명해서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만 다른 무라야마나 간나오토의 다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본 역시 러시아와 쿠릴 열도에 대해서 다툼이 있죠. 일본 역시 어떤 영토에 대해서 그 당시 러시아에 편입된 섬들에 대해서 이제 돌려달라는 거예요. 고유 영토에서 하고 러시아는 2차 대전 결과로 얻은 정당한 거다라고 얘기하죠. 주권에 대해서 일본에 귀속하되 여기에 대해서 평화조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선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일소 공동선언 주권인지 불분명하고 교섭을 통해 해야지 안 하겠다라는 거고 당연히 이 섬에 대해서 하게 된 평화조약 하겠다라는 건 미군 기지를 가져오지 않겠다라는 게 일본의 약속일 텐데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그 말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겠다가 이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거에서 독도에 하는 짓이 반대로는 여기서 이런 짓으로 하는 걸 보면 참 일관성이 없는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구나실이나 에테로시코토 하부마 이렇게 있죠. 러시아 국경 경비대 이렇게 있고 이 지역에 대해서 인구 현황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 고유 영토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하고 불법 정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독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꼬라지를 보게 되면 뭐가 맞는지는 판단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또 일본 정부에서 이제 강제동원 사도광산 유네스코 이제 이것을 문화유산으로 올리려고 하는 또 만행을 저지르려고 했었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주권에 대해서 일본이 표명하는 거 보게 되면 이건 또 다른 말로 일관성이 있네요. 예, 정신없는 일관성이죠.
자, 중국에서 봉쇄되는 도시들의 이야기입니다. 상하우, 지난달 28일, 광저우, 닝더, 근산, 타이창, 포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 우한하고 기타 도시에서 1,500만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이런 1,000만 도시들이 6개 이상에서 이제 베이징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엄청난 봉쇄 조치가 시작되고 있어요. 중국의 도시 봉쇄라는 거 어떻게 보게 되면 코로나에 대해서 감염자 수가 우한 때보다 커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는 방식인데 아마 영상이나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의 뭐 코로나에 걸려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 자체를 완전히 철조망으로 방어를 쳐버리면서 이동권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났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봉쇄가 어떤 효과를 주냐면 이 상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 6대 메갈로폴리스로 이제 칭하게 될 만큼 굉장히 많은 물동량과 이걸 자랑하게 되는데 이런 상하이가 닫혀버리게 될 경우 이제 주변 국가들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코로나를 봉쇄하는 데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중국 국민들일 거예요. 근데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곳이 통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제적 물동량의 변화가 외부에 미치는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장점도 있어요. 어떤 원자재나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가격 안정화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이런 것이 떨어지게 되면 이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결국 이런 물류난들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이 상하이 비롯해서 다른 지역들입니다. 이 상하이 지역에 보면 장강삼각주라고 해서 경제통합 개념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메갈로폴리스라고 해요. 이제 도시들 여러 군데를 가면서 1,000만 이상의 도시들인데 원래 뭐 중국은 한 도시가 1,000만이 넘어서 어딜 집어도 메갈로폴리스가 됩니다만 지금 여기는 양저우부터 쭉 아래 난징, 상하이까지, 항저우만까지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6대 메갈로폴리스로 올리려고 합니다. 굳이 이제 메갈로폴리스 이전에 있었던 건 뉴욕이 있었고요. 도쿄, 파리, 런던, 그리고 시카고가 여기 포함되거든요. 5대 메갈로폴리스인데 지금 여기 나는 이때 메갈로폴리스를 올리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죠. 연평균 10% 이상 성장세 유지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코로나는 상황 때문에 살짝 막혀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나름대로 이쪽이 다국적 기업이나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전에 있었던 경제 특구 지역을 확장해서 이제 하나의 장강삼각주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첨단 산업 기술이 증가되고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변화는 뭐 유심히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강삼각주 경제권, 장강삼각주 경제권 같은 경우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이 삼각주라는 게 장강에서 나온 삼각주 이걸 뜻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고 삼각주는 지형적으로 이제 그 강 하류에서 이제 이때까지 나왔던 그런 퇴설물들이 쌓여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여기 아주 뭐 곡창지대처럼 되는데 이제 곡창을 생각할 여름이 없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지금 하는 거고 지역 경제 통합이나 기술 발전에 이런 걸 꾀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이게 봉쇄와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되게 애매하게 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만순인데요. 상하이 1위입니다. 예, 상하이가 지금 엄청나게 큰데 이게 20년 자료입니다. 예, 그러면 21년, 20년 더 커졌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상하이, 선전, 닝보, 저우산, 광저우, 칭다오 나와 있어요. 부산도 여기 들어가 있으면 텐진 들어가 있죠. 6개인데 지금 8개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물통량이 우리 상상과는 완전히 초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닫혀버리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다라는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세계 공급망이 굉장히 지금 이것 때문에 우려를 겪고 있다라는 것들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얘기 있었죠. 윤석열 문재인 이제 이 대통령 당선인과 현 대통령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서 추경 예산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이제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여기서 추경 예산을 얼마나 도입해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죠.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이제 했었던 이제 추가 경정이나 부채 자산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거기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집무실 이전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는 또 이제 국민의 동의 없이 이렇게 되고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상공인 사학기대 지원의 추가 경정 예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본 예산에 대해서 상대적인 개정으로 추가 경정 예산은 지금 우리 현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없애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사학지대 지원과 방역지원, 코로나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예비비 보강 같은 거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오밀 추경 예산에 필요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집무실 이전에 대한 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쟁점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최근에 어떤 인사 문제와 인사 문제와 같이
결합되고 청문회 이게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으면 역대급인 것 같아요. 이전과는 차이가 있는. 그래서 지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 비용에 대해 496억 나와 있죠. 지금 그래서 신축 비용 1,200억까지 합쳐서 지금 이 정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합치게 되면 거의 1,700억 가까이 들어가게 되죠. 실제는 이것보다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국방부 청사에다가 지무실 옮기겠다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뭐 관심 있어 하는 거 아니고 이게 더 뭐 더 잘하겠다라는 걸로 하는데 이게 과연 중요할까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할 때 뭐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나라 집무실에서 위치가 중요하다. 결과죠. 이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해달라는 대로 지켜보고 있고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했는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과연 이게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못할 일이기 때문에 일찍이 해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솔직히 굳이 이렇게까지 오버하면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이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될지도 참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3월 물가 4.1% 10년여 만에 최고 나와 있죠.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농촌수납이 0.4%인데요. 이게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이게 같이 평균돼서 그런데 농산물, 특산물, 수산물 또 따로 빼게 되면 서로 이제 널뛰기를 하고 있죠. 공업제품이나 가옥식품 보이는 석유류, 유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농축수산물도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의외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팜유라고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거의 70% 이상 생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해바라기유 같은 것도 식용유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름에 대해서 자동차를 돌아가고 공장 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일반 가게에서 많이 쓰는 것들에 대해서 그 물량에 대한 엄청난 공급에 대한 차질을 겪게 됐고 식용유 가격이 작년 말 비해서 지금 70몇 % 올라가게 됐는데 이게 지금 뭐 계속 올라갈 추세죠. 그러니 사재기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타 등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외식 물가지수도 당연히 이쪽에 올라가면서 같이 변화하게 되고 서비스 비용이나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죠. 결국 유가에 대한 상승이 이렇게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 이제 빵값이나 기타 등 다 올랐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국제유가 변화에 대해서 나타나는 다른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처분 소득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분 가능 소득 계산식이죠. 여기 보면 가처분 소득의 사례에 대해서 나왔는데 실제 우리가 소비나 저축을 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 얘기해요. 실제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장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받고 나서 실제 공적이전 소득에서 연금이나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받게 되는 거에서 무엇을 빼? 가장 큰 게 세금이죠. 연금기여금이나 사회보험료 이런 걸 제외하고 세금 포함해서 세금과 비슷한 이런 것들을 제외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 경제에서 이제 소득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소득이 많아도 세금이 많게 되면 실제 수령하는 건 적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처분 가능 소득, 가처분 소득의 공식이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유류 비용 낮춰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물가 인상 속도가 너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 계속 해야 되죠. 무엇보다 소비가 이제 감소세 할 수밖에 없게 됐고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떨어져야 될 텐데 이런 원자재나 유류세 양성을 통해서 이게 조정치가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출은 역대급으로 이루었습니다만 오히려 적자가 나게 된 이유가 그런 소비나 투자가 감소해서 나타난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증감률인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농산물 떨어졌는데 보다 축산물, 수산물의 축산물이 이렇게 한 방에 올라가면서 평균치가 올라가게 된 거고요. 석유류 말도 안 되게 올랐고 나머지를 지금 상승한 거 보입니다. 이게 지금 떨어지는 추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겁니다. 가뭄의 우크라 전쟁에다가 세계 식량위기까지 가뭄도 있었고 식량위기 고조죠. 지금 이 우크라이나라는 것이 바로 이 밀생산 유럽의 곡창지대라고 부를 정도 흑토지대죠. 거기에 생산하는 게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단위 자체가 바로 2000년 2월 동기 대비 2023년, 22년 2월에서 2년 동안 얼마가 올랐죠? 369, 250에서 거의
거의 뭐 50%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게 되고요. 곡물 전체도 지금 올라갔고 옥수수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우리가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불러서 전기에너지로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각국의 잘 사는 나라들이 어떤 식량 사재기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결국 이런 곡물에 대해서도 사재기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러한 것을 수용하기 힘든 약소국이나 이런 데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무기화라고를 표현하는데, 식량자원이나 뭐 철광석이나 이렇게 어떤 공업적 원료가 되는 원자재들의 측면뿐만 아니라 먹을 거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면 이러한 식량에 대한 무기화가 나타나게 돼. 이건 진짜 답이 없죠.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기본적인 못하다 보니까 하게 되고, 현재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니면은 뭐 싱가포르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들이 곡물을 주로 생산하는 1차 생산국들이 어느 정도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걸고 있어요. 가격을 자기네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제한을 걸게 되면 당연히 전 세계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그때 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어떤 재고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이제 카르텔을 맺어서 막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급제를 올려야 되지만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해외 농장이란 개념으로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쉬운 게 없죠. 여기 보시면 세계시장 점유율이 나와 있어요. 해바라기유, 밀 같은 거 보시면은 해바라기유는 거의 72.7이고 밀은 34%, 보린 26.8, 옥수수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어떤 촉발된 게 각국의 어떤 자원의 무기화까지 겹치게 됨으로써 전 세계 이제 먹거리에 대한 위기가 너무나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팜유도 지금 올라가는데 팜유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종류가 많은 것 중에 모든 팜유가 다 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쓰는 식용유 팜유가 지금 올라간 겁니다. 뭐 화장품에 쓰는 거나 다른 것들은 안 올리고 먹는 거에 대해서인데 지금 보시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좀 성격이 다른데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가격 대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말레이시아는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3D 업종이거든요. 생산하는데. 근데 자체적으로 코로나 너무 퍼지다 보니까 이 3D 업종에 대해서 말레이시아도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들을 갖고 고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코로나 문제 때문에 다 본국으로 돌려버리면서 인건비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재고가 안 남게 되는 거죠. 재고가 안 남게 되니까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가격 상승까지 이어게 되는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때 이렇게 되다가 떨어졌다가 이것을 수출 제한 걸게 되면서 다시 상승하고 이게 지금 7074 저거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뭄이나 어떤 시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좌우의 외교적 정책이나 전쟁이 이런 상황을 자아내게 됐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상이변인데 곡물수확 광고에서 가뭄 때문에 등장한다라고 했었죠. 2010년 이후 곡물수확 감소에 대해서 사례들 한번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호주나 이런 것도 있고요. 이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쪽에서 대두 생산 바로 이제 이것도 식용 생산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고 멕시코나 미국에서 밀이나 옥수수 같은 건 생산 감소, 러시아나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밀보리 생산 감소까지. 전 세계가 7월 이상 기상이변, 바로 엘니뇨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가뭄 플러스 어떤 사회적, 세계적, 이제 국제적 문제와 결합이 되면서 더 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UNCTAD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냐면 민영 소요, 이제 국민들 소요까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에서 가장 큽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 이제 1차 자원 생산국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어떤 식량 자원보다는 기호 작물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기초적 이제 식량들이 보호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큰 지금 논란을 겪고 있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UNCTAD에 대해서 많이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국이 러시아가 말을 안 쳐듣죠. 예, 중국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원래 이러한 전략으로 원래 재미를 봤었던 거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NSC예요.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실이라고 하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죠. 이쪽에서 이제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발사위를 스스로 파기했다. 바로 발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다, 멈추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막 얘는 생방송 안 해요. 생방송한 여력도 없고요. 바로 이제 4월 27일이죠. 예, 그거를 이제 막 영상을 찍어갖고 올렸죠. 자기네 이제 하게 되면서 무엇보다 이제 김정은이 이때 얘기했었던 게 중요한데 핵이라는 것을 이제 핵을 억지로 쓰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쉽게 얘기해서
핵에 대해서 이제 핵억지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협박이죠. 미쳤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바로 뭐냐면 노동차 열변식에서 이걸 ICBM 실행했었는데 핵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언제든지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물론 이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학습 효과 때문에 이제 북한이 미친 짓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각국 간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이 공산주의의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전에 여성도 동지라고 불렀는데 이제 어떤 여성 부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이제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외교적 카드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럴까 이전의 모습에서 북한이 바뀌었는데 이게 좋게 바뀌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하게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규탄 언론 성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산되고 지네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나타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적 상황이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걸 하는 거는 진정한 핵도발이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북한이 핵은 이제 보유국으로 확실히 분류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방어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공격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니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평화 업적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이에요. 일회용품에 대해서 식품 적혀 매장 내에 이제 전부 다 사용하지 않도록 이제 4월 1일부터 시작된 것 중에 하나죠. 일회용 컵이나 이쑤시개,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써왔던 거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불편하겠다라고 했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게 당연하겠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일회용량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뭐 이런 나라하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죠. 핀란드라는 나라가 1인당 사용하는 비닐 봉지죠. 비닐 봉투의 사용량 1인당 4장입니다. 한국 사람들 사용하는 거 1인 평균 420장입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 이상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배달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용기들의 숫자를 보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고 합니다만 어떤 일회용품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 거에서 이제 가이드라인 정하고 이것을 최대한 줄이고자 애쓰고 있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구 환경의 날 해가지고 지금 이걸 줄이고자 딴 데서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한을 건 게 이겁니다. 주방은 영업효가 취식공간 아닌 경우 여기서 규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푸드코트에선 사용하면 안 되고요.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바로 이제 우리 편의점 익숙한데 내부나 외부에서는 절대 일회용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PC방 같은 경우 내부 공간에서 일회용 사용하면 안 되고 카페 매장 역시 규제 정연 부분인데 어디에서 그럼 일회용 쓰나요? 공원입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매장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매장 관리 범위에 적용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일회용품이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배달업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텐데 결국 여기에 대한 대안책이라는 것은 썩는 플라스틱이죠. 물론 이제 포장비나 이런 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회용품을 줄이자라는 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이제 PLA 같은 건데 실제로 많이 사용이 있어요. 이제 글루코스를 이용해서 젖산인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버리더라도 금방 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죠. 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아낀다고 하는 게 뭐 이제 머그 컵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이거죠. 이 텀블러나 아니면은 무슨 에코백 같은 거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에코백이 자연 환경에서 사용하자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처박아 놓고 잘 안 쓰거나 이제 버려지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 집에 텀블러가 많습니다. 부인이 모으거든요. 근데 그걸 들고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환경을 사용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회용품에 대해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동참해야 될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어떤 환경 변화를 기억하시고 이제 시사적으로는 지금 있는 폴리랙틱 애시드 이거 PLA 성분에 대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충분히 출제 가능하니까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후반부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할게요.